얘들아, 그 보강을 할 건데 페이지가 여기 200, 아이고 잘 안 보이는구나. 284페이지야. 우리 산과 염기, 중화 반응이랑 산화 환원 부분은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여기 이 뒤에 부분 보면은 좀 익숙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화학 반응에서의 열에 출입해가지고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번에 1학기 기말 중간고사 범위이기도 하고 해서 여기는 특별히 그렇게 질문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질문이 없을 만한 부분을 보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쪽 부분을 녹화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84페이지 펴고 아마 시간이 아마 짧을 거야. 최대한 짧게 할 건데, 최대한 선생님이 쓰는 거는 이제 녹화를 중지하고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열 부분 3시간 정도, 촬영은 3시간 조금 넘어도 영상은 짧을 수 있도록 충분히 좀 노력을 할 테니까 결과물이 좀 짧았으면 좋겠다. 여기 284페이지 보면은 화학 반응에서의 열에 출입해가지고 나와 있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부분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내용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아.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할 수 있을 거고, 예시라든지 이런 것들 잠깐 설명을 해주고 금방 넘어갈 거고, 이 뒤쪽에 보면은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의 측정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 부분도 아마 비열은 많은 친구들이 익숙할 거야. 거기에 열용량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열량계에서도 간이 열량계, 통 열량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식을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고, 여기 열의 출입 측정하기라든지 개념 확인 문제랑 대표 자료 분석까지 문제풀이까지 하면은 이번 수업이 끝이다. 그러면은 우선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중에서 발열 반응이 내용이 좀 길고 흡열 반응이 양이 좀 짧아. 우선 발열 반응을 선생님이 최대한 다 써놓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할게요. 안 하던 짓 하려니까 좀 힘들구만. 자, 발열 반응부터 봅시다. 이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게 흡열 반응보다는 좀 더 자주 나와. 중3대도 마찬가지고, 중3 내신도 마찬가지고, 화원에서도 마찬가지야. 사실 화원에서 여기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쉬운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시 같은 것들 잘 살펴보면서 보면 돼. 자, 우선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발열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 중에서 발열이 나는 거. 발열이라고 하는 건 열이 나오는 것이, 그치? 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열이 나오는 반응 해가지고 발열 반응이야. 그러면은 왜 화학 반응에서 열이 나오냐? 라는 거지. 여기 렉처노트에 보면은 좀 설명이 나와 있기는 하는데, 우리가 열역학을 했던 친구들은 아마 조금 알 거고, 양자할 때 선생님이 잠깐 사실은 말을 하기는 했었어. 세상 모든 물질들은 물질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선생님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이런 지우개라든지 분필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그냥 존재하기만 해도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 즉 이런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물질마다 또 조금씩 달라. 근데 이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게 뭐냐, 자세히 살펴보면은 물질의 성질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지. 물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달라질 때 에너지 준위 자체가 달라지게 돼. 준위라는 말이 아직 어려운 친구들은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변할 때 에너지 준위가 내려가는 친구가 있고 올라가는 친구가 있어. 그 중에서 내려가는 친구가 발열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선생님이 R로 그냥 쓸 건데, 반응물을 R로 쓸 거고 생성물을 P라고 쓸 거예요. 여기 보면 에너지를 지금 위로 갈수록 높은 에너지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은 경우에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면은 물질 자체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지. 그럼 이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에너지 갭만큼,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게 되는데 이렇게 방출되는 에너지가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주변에 흩뿌려져. 여기 보면은 여기 시스템이라고 적어 놓은 게 개야. 우리가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곳 있지.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는 이 곳을 우리가 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개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하게 되면은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주변에 흩뿌려지게 나오게 돼. 그럼 우리가 이 에너지를 쓸 수가 없겠지. 이렇게 무작위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열 에너지라고 하고 이 열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오는 거는 서라운딩이 이 주의 시스템이란 단어는 안 지울 거야. 시스템은 우리 통합과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만 가도 바로 나오는 단어거든.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곳이야. 이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있는 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반응을 해. 그러면서 이 개의 바깥 주위로 무작위적인 에너지를 방출을 해. 그게 열 에너지라고 해. 그랬을 때 주위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체 에너지가 낮아지게 돼. 걔는 개라고도 알고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라고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의 발열 반응을 하는 친구들을 예시를 쭉 살펴볼 텐데 처음에 물리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 물리변화가 조금 더 쉽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쉬운 것도 있지만 여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라고 적혀 있으면서 우리 이 발열 반응이 화학 반응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물리 반응, 물리 변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 지금 Y축이 전부 다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솔리드, 고체지, 리퀴드, 액체, 가스, 기체를 우리가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잘 봐봐. 이게 고체, 액체, 기체야.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많아. 고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모든 물질들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입자들이 조밀조밀하게 붙어가지고 덜덜덜 떨고만 있단 말이야. 진동 운동만 하는 반면에 리퀴드, 그러니까 액체로 가면 이 운동이 좀 더 활발해지고 기체로 가면은 너무너무 활발해지지. 이런 식으로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마다 에너지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건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내려가야지. 그러면은 기체에서 액체 혹은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반응이 있겠다.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건데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반응을 액화라고 했었고 혹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려나?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게 액화,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게 응고라고 해요. 여기 화살표도 잘 보이겠지? 여기 기체에서 바로 고체 상태로 떨어지는 상태 변화도 있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했다? 승화라고 했어요. 승화 같은 경우에는 이따 흡열 반응을 하면서도 할 테이지만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게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아. 영어로는 좀 다른데 그래서 이 승화라고 하는 거는 항상 써줄 때 기체에서 고체 상태로 가는 건지 고체에서 기체 상태로 가는 건지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승화를 일반적으로 쓸 때는 고체에서 기체인지 기체에서 고체인지를 써주는 편이야. 발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기체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에 있는 고체 상태로 내려가는 반응, 그 승화가 맞는 거겠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많은 친구들이 헷갈리는 거지만 아마 너희들은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해.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라 여기도 Y축이 에너지야. 여기 아래도 잘 보이려나? 아래가 고체, 위에가 기체야. 그랬을 때 액체 상태랑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해. 이거는 나오지도 않아 수능에. 여기 가운데 aqueous 수용액 상태가 있어. 여기가 프로젝터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잘 보일지 선생님이 걱정이 되는데 수용액 상태 같은 경우에는 고체 상태보다는 좀 더 활발하지. 물에 녹아있는 상태니까. 하지만 기체 상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제약적이야. 그 용액 안속에, 용맥 안속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만 용맥 안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체에 비해서는 훨씬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야. 그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수용액 상태로 가는 거, 즉
밖에 있던 고체나 기체가 용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용해라고 한다고 했었지. 아마 이거를 올릴 때가 농도가 끝나고 올릴 텐데 농도에서 한번 용해, 용매, 용질 이야기를 한번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건 높은 에너지 준위, 즉 기체 상태에서 수용액 상태로 가는 게 발열 반응의 예시가 되겠다. 즉 이걸 다른 말로 한글로 하면은 기체의 용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괜찮지? 이 기체의 용해는 발열 반응이야. 참고로 얘들아,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주위에 열을 뿌리면서 반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반응이 더 잘 일어나. 그리고 주위의 온도가 높으면은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는 이해하기 쉽지? 여기 우리가 열을 뿜으면서 이제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주변에 이미 열이 꽉 차 있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열을 뿜으면서 주위한테 열을 주면서 반응을 하려고 해도 주위가 열을 안 받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 못 뿜어내면 반응 진행 안 된다. 그렇고 여기 이제 주위가 열이 너무 부족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열을 뺏어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 정도가 되면은 거의 뺏기면서 화학 반응이 엄청 잘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이 기체용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지 얼마 안 됐지? 아마 기말고사 범위였던 친구들이 많을 거야. 온도가 높을 때 잘 일어난다, 온도가 낮을 때 잘 일어난다. 온도가 낮을 때 잘 일어난다. 문제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은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높아진다 라는 표현을 많이 봤었지. 이 말 자체가 발열 반응이랑 똑같아. 이제 앞으로 소개할 모든 발열 반응들은 온도가 낮을수록 잘 일어나요. 얘는 용해도가 증가한다, 이 부분이 반응이 잘 일어난다 로 바꿔주면 돼. 자, 이제부터 화학 변화 할 거야. 금방이지. 화학 변화 첫 번째 산소의 반응이 있고, 두 번째 산과의 반응이 있고, 세 번째 고체의 용해 중에 예외가 있어. 참고로 고체라고 하는 거는 수용액 상태보다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즉 반응물의 에너지 상태가 생성물의 에너지 상태보다 낮은 흡열 반응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중에서도 예외가 있어. 고체마다 물과의 친화력이 너무 좋거나 혹은 물과의 친화력이 너무 안 좋아서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존재하거든. 참고로 말하자면은 이 기체의 용해는 예외 같은 거 없어. 예외가 있기에는 우리 수용액 상태보다 기체라고 하는 친구의 에너지가 훨씬 높더라.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해봤자 수용액보다는 훨씬 높다는 소리야. 기체 용해는 예외가 없어. 우선 산소와의 반응, 산과의 반응 잠깐 짧게 설명하고 고체 용해 좀 길게 설명한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 있는 산과의 반응 각각 항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녹화 강의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따가 또 와라락 쓰고 한 번에 싹 보여주고 끝낼게. 이거 사실 선생님 쓰느라 진짜 오래 걸렸거든. 글씨도 좀 열심히 썼는데 예쁘게 봐주렴. 산소와의 반응. 산소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생각을 해보면은 반응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은 친구야. 우리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게 질소인 건 알고 있지. 근데 질소가 반응성 낮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있니? 과자 봉지 같은 거에서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얘가 반응성이 낮아가지고 과자 봉지나 이런 충전재로도 많이 쓰이거든. 근데 질소 다음으로 높은 산소 같은 경우에는 충전재나 이런 걸로 쓰이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이 산소는 반응성, 즉 주변에 있는 다른 물질들을 변하게 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야. 여기 공기 중에 있는 산소들도 전부 다 누구 하나 잡아먹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편해. 산화환원 반응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줄게. 이 산소 같은 경우에는 누구 하나만 걸려봐라 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게 어떤 종이라고 해보자. 이 종이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친구가 반응을 하기 훨씬 좋아지거든. 그래서 산소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점점 온도가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사실 산소가 아니라 다른 친구라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여기서 반응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산소는 이만큼만 올라와도 제일 먼저 이 주변에서 제일 먼저 얘랑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불을 태울 때 불로 이런 종이를 가열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온도가 점점 올라가지. 근데 얘는 탄다는 게 연소라고 하고, 이 연소는 산소랑 반응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거든. 우리가 왜 불을 올리면은 다른 기체는 가만히 있는데 산소랑만 반응해서 연소 반응을 일으킬까? 다른 애들보다 산소가 반응성이 훨씬 커서 그래. 이렇게 고온,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사실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빨리 일어나는 거거든. 여기 있는 V는 속도야, 속도. 고온에서 굉장히 빠르게 산소랑 반응하는 걸 연소라고 하고, 저온에서 천천히 산소와 반응하는 반응을 산화라고 보통은 표현을 해요. 연소랑 산화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은 이 연소라고 하는 건 초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데, 연소에 3요소가 있어. 첫 번째가 발화점 이상의 온도. 그러니까 탈 온도보다는 훨씬 높아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는 탈 물질. 너무 당연하지. 초등학교 내용이어서 그래.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산소야. 산소가 없으면은 연소가 일어나지 않아. 저온에서 일어나는 산화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많이 나오는 게 금속의 녹쓰는 반응, 특히 철이 녹쓰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구리 같은 경우에도 녹이 슬어. 녹슨 구리가 색깔도 되게 예쁘거든요. 약간 청록빛 나는 그런 색깔이 드는데, 그런 산화구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산소랑 반응을 한다고 하면은 이 구리 덩어리를 그냥 불로 지져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청록색의 예쁜 산화구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꺼먼 타버린 산화구리가 나와. 이렇게 까맣게 된 친구들은 연소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산화했다고 표현을 동시에 하기도 해요. 색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에 물질은 산화, 즉 산소와의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이 산소와의 반응을 하는 건 거의 다 발열 반응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산소라고 하는 친구는 반응성이 높아가지고 누구 하나 걸려봐라 한다고 했었지. 즉 여기 산소랑 반응을 한다는 거는 이 산소가 이 반응물 안에 들어간다는 소리고, 산소 자체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누구랑 반응을 해가지고 생성물을 만들어내면은 그 전에 있었던 산소보다는 에너지가 다 낮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산소랑 반응하면은 다 발열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사실 중학교 과학 수준에서는 설명을 어떻게 보통 하냐면, 연소가 일어나면 불이 이렇게 피어오르잖아. 그럼 불이 피어오르니까 주변이 따뜻해져요 라고 이거는 선생님이 내신반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연소를 하면 불이 활활활 타오르는 건데, 그 주변에 가면 따뜻해, 추워. 따뜻하다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통 얘기하지. 그럼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발열 반응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불이 피울 때 우리가 손에 따뜻함을 느끼는 거는 우리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범위에서 배웠던 거 뭘까? 아마 대답했겠지? 복사야, 복사. 그래가지고 연소에 의한 직접적인 건 아니기는 해요. 그래도 이렇게 이해해두면은 편하긴 하지. 문제 풀 때 그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화학원 수능까지 들어가도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오는 부분이야. 두 번째, 산과의 반응. 산과의 반응은 이따가 되게 자세하게 한번 시까지 다 써가지고 알아둘 거고, 내가 화학원을 지금 이제 중화 반응하고 산화환원 반응하고 하면은 이거 화학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는 친구들은 딱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그리고 이제 화학을 좀 더 파고 싶다, 화학원을 선택을 할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이따가 할 식들을 다 알고 있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 산의 용해. 대표적인 친구들은 진한황산이 가장 대표적일 수가 있겠지. 그 외에도 대부분의 산은 용해할 때 발열 반응, 대부분이 아니다, 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무방해. 그리고 두 번째, 금속. 금속 같은 경우엔 전자를 뺏고 싶은, 전자를 뺏기고 싶은, 전자를 잃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었지. 그런데 이 산이라고 하는 거는 H 플러스 수소 양이온이란 말이야. 그럼 양이온이 근처에 오면은 가뜩이나 전자 주고 싶어 했던 금속이 이 산에 있는 H 플러스한테 전자를 줘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이 H 플러스가
전자를 먹으면서 수소 분자가 돼. 이거 이원자 분자 꼭 기억하라고 했었지? 수소 또 누구 있었지? 질소, 산소, 플루오린, 플루오린 아래쪽으로 쭉 있는 할로젠 원소. 플루오린 아래 누구 있었지?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까지 알고 있으면 돼. 아스타틴까지는 몰라도 된다. 아래 있는 탄산염, 탄산염이라고 하는 게 좀 생소할 수도 있어. 이거 같은 경우에 이따가 화학식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때 금속과 탄산염에서 발생하는 기체가 서로 달라. 금속이 산에 전자를 주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 탄산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탄산이라고 하는 물에 이산화탄소 섞인 물질이 만들어지거든. 그랬을 때 물과 이산화탄소는 서로 잘 섞일까 안 섞일까? 잘 안 섞인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튀어나오는 게 이 CO2 이산화탄소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산과 염기가 만나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중화 반응. 우리가 아마 그 수업 시간에 나가게 될 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건 아예 따로 단원이 있다 보니까 이 단원에서는 따로 크게 다루는 경우는 선생님은 자주 못 본 것 같아요. 좋아. 여기는 이따가 식 보면서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세 번째 고체의 용해에서의 예외. 고체의 용해는 일반적으로는 발열이야. 일반적으로는 흡열인데 이 세 가지 물질 같은 경우에는 알아두면 좋아. 특히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예시를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 예시로 나와두는 친구들이 이 고체의 용해 예외가 꽤 많이 나오더라. 첫 번째, NaOH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빈도수로 보면은 선생님이 봤을 땐 얘가 제일 낮아. 근데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친구야. 익숙하다는 거는 중화 반응을 한 친구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강한 염기고 비누의 원료로 쓰여. 원료. 그러니까 비누 자체가 수산화나트륨이다 이게 아니라 비누를 만드는데 이제 주로 쓰이는 게 NaOH, 강한 염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 있는 생석회 같은 경우에는 생석회라는 말 자체가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이 생석회 관련된 식들이 쭈루루룩 있어. 그건 이제 가역 반응할 때 한번 소개해 줄 텐데, 그 식들에 연결해가지고 얘가 발열도시락이라고 하는 거에 껴서 나온다. 발열도시락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도시락이 있으면은 이 위에 밥이 있는 거야. 이 위에 밥이 있고 싹 해가지고 여기에 생석회가 들어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물이 이렇게 들어있다. 그리고 여기에 고리 같은 게 하나 있어.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요즘은 캠핑용으로도 나온다고 하지만 선생님 군대 가가지고 이런 야전에서 도시락을 먹은 적이 있거든. 여기 고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팡 하고 빼잖아. 그럼 여기 있는 물이랑 생석회가 섞이겠지. 그럼 고체의 용해, 그 중에서도 생석회의 용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발열이 일어나는데, 이게 되게 어마무시해. 다른 애들은 잽도 안 될 정도로 엄청 크게 발열을 하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게 온도를 올리기가 이따 말하겠지만 엄청 어려운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물이 부글부글 끓을 때까지 온도가 올라. 그러면은 이 끓인 물에 스팀을 이용해가지고 위에 있는 밥이 데펴지는 거야. 맛이 있겠어 없겠어? 선생님 캠핑용 밥은 안 먹어봤는데 군대 밥은 그렇게 맛이 없어.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챙겨 먹고 엄마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달라고 하고. 자, 세 번째 거 보자. 염화칼슘.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얘가 빈출이라고 하는 건 자주 나왔다는 소리야. 자주 나왔었다가 요즘은 또 대세가 아닌가? 이게 문제도 트렌드가 있거든. 얘가 조금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염화칼슘은 따로 이름 없이 염화칼슘이라고 부르고 제설제에 쓰여. 보통 이게 지금 4단원 맨 마지막이잖아. 그래서 겨울 시즌에 이 시험을 치르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자주 나왔었는데 요즘은 또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도 꼭 알아두자. 제설제로 쓰이는 염화칼슘. 제설제를 쓸 때 우리가 사실 얼음에다가 소금만 넣어줘도 어느 정도 제설 효과가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소금이 녹아 들어가면은 우리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점이 어떻게 된다고 했었지? 혼합물의 어느 점은 얘가 섞이면 섞일수록 떨어져. 무슨 소리냐면, 지금 영하 마이너스 2도씨의 날씨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모든 눈이 다 얼어 있어야겠지. 그런데
소금 같은 걸 이렇게 뿌려 놓으면은 이 친구의 원래 얼음이 0도씨인 건 알지? 그 어느 점이 마이너스 4도씨까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마이너스 4도씨가 돼야 얼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주변이 마이너스 2도니까 얘가 녹기 시작하겠지. 그치? 이런 식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소금 같은 거 뿌렸을 때 고체는 물에 녹으면서 주변에서 열을 흡수한다고 했지. 이렇게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버리면은 전체 기온이 마이너스 2도씨여도 이 얼음 주위에서는 그것보다 온도가 낮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애써 녹여놨던 물이 얼음이 돼가지고 어는 거야. 그럼 오히려 더 큰 사고가 일어나겠지. 그런데 이 염화칼슘은 그런 문제가 없는 거지. 얘도 이 염화칼슘을 여기다가 이렇게 뿌렸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 염화칼슘은 잔뜩 뿌리거든. 잔뜩 뿌려. 그럼 여기에서 얘가 녹겠지. 녹고 나면은 염화칼슘이 더 녹으면서 발열을 한단 말이야. 얘 지금 발열 반응이야. 발열을 한다는 거는 이 눈더미 주위의 온도가 확 오르면서 오히려 얼음이 더 빨리 녹아버려. 그래서 아스팔트 길 같은 데 보면은 선생님 어렸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스팔트는 왜 이렇게 제설이 잘 돼 있지? 하면서 이게 자동차가 빨리 달리고 자동차 열기 때문에 그러나 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번에 전주 제설 한번 쳐보면은 너희가 확실히 볼 수 있을 텐데, 아무리 아스팔트 도로라도 차가 아무리 잘 달려도 이 염화칼슘 같은 제설제가 뿌려지지 않으면은 아예 빙판길이 돼버려. 아스팔트에는 이런 제설제를 뿌리니까 유독 그 아스팔트만 깨끗하게 제설이 돼 있는 모습을 한 번쯤은 돌아다니면서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이건 또 아쉽다.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하니까.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 산과의 반응은 선생님이 쭈루루루루 반응식 써가지고 이따 다시 보는 걸로 합시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용해는 대부분의 산이 마찬가지여서 특별히 나오지는 않아. 그런데 그 중에서 되게 특별하게 나오는 친구가 이 진한황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산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진한황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진하잖아? 그럼 산도 아니야. 산이 아니야. 무슨 소리냐면 얘가 H+를 못 내놓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진한 친구들은 그렇거든? 근데 이 진한황산은 얼마나 산이 되고 싶냐면은 주변에 어떤 분자에서 H랑 O, 수소랑 산소가 있잖아? 그럼 그거를 끄집어가지고 H2O를 만들어.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가 들어가서 녹아. 이렇게 다른 물질에 있는 수소랑 산소를 가지고 물을 끄집어내는 거를 탈수 반응이라고 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설탕 있지. 설탕이 우리 이따가 광합성도 하나 할 텐데, 설탕의 분자식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그럼 이 설탕에다가 진한황산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있는 H랑 O 딱 2대1이거든? 이걸 싹 빼요. 그럼 뭐만 남아? 여기 있는 탄소 덩어리만 남겠지. 그래서 설탕에다가 진한황산을 붓거나 진한황산에다가 설탕을 살짝 뿌리면은 이 검은색 탄소 덩어리, 흑연 덩어리 같은 게 쫙 하고 이렇게 튀어나와. 너무 잔인하겠지만 진한황산을 가지고 테러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 몸도 이런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고 하는 거지. 되게 위험한 물질이기도 해요. 진한황산이라고 하는 게. 물권황산은 그냥 일반적인 산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진한황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수능보다는 내신에서 선생님들이 언급하면은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알아두면 돼요. 자, 이제 반응 중에 있는 금속을 먼저 볼 거야. 이 금속의 반응식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알겠지만 개수 하나도 안 맞췄어. 여기다가 개수를 쓰면은 오히려 너희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자, 산이라고 하는 거는 H+, 즉 수소 이온이라고 했었고, 이 수소 이온이 금속이랑 만나면 무슨 일을 하냐면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건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그럼 이 금속이 수소 양이온한테 전자를 건네주지. 왜? 금속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뭐라 그랬어? 뭐가 되기 쉬운 거야? 전자를 잃고 싶어. 전자를 잃어가지고 뭐가 되고 싶어 해? 금속
양이온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였었지. 그럼 이렇게 전자를 받은 이 수소는 수소 분자가 돼서 기체 상태로 빠져나오게 된다. 그랬을 때 이렇게 금속이 전자를 주려는 경향을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고 말을 해요. 금속은 항상 양이온이 되고 싶기 때문에 얘가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누가 더 강하냐라고도 생각을 해주면 돼. 이 그 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처음에 나눠준 주기율표 이온표 쪽 뒤에 보면은 얘가 나와 있을 거야. 거기 보면은 칼륨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실 더 큰 애가 리튬이야. 자, 안 나와가지고 그 수능이 안 나와가지고 안 나온 거야. 점점 갈수록 점점 약해지고 쭉쭉쭉쭉 가서 제일 반응성이 약한 게 금이래. 그러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게 뭐냐면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성질. 즉 칼륨이랑 나트륨이랑 비교하면은 칼륨이 좀 더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거지. 이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거는 전자를 잃기 쉽다라고 말할 수 있고, 전자를 잃는다를 두 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산화된다라고 표현을 했었지. 기억나니? 주기율표에서 알칼리 금속이랑 이런 것들 할 때 했었던 거야. 전형 원소들 했을 때. 그런데 여기 쭉 금속을 보는데 여기 이상하게 금속이 아닌 수소가 하나 껴있는 걸 볼 수가 있어. 이 수소가 껴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수소가 요 앞에 있는 수소 앞에 있는 지금 여기 생략돼 있는 거야. 여기 앞에 있는 무수히 많은 금속들에 비해서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작아. 무슨 소리냐면 얘랑 둘이 붙어 있는 거야. 수소랑 금속이 있을 때 전자가 여기 붙을까 여기 붙을까 하면은 얘가 양이온이 더 되고 싶으니까 이쪽에서 갖다 붙는다는 소리야. 괜찮아? 얘가 전자를 잃고 싶어하는 힘이 더 센다는 소리지. 그럼 수소보다 약한 이 5개 금속들은 산과 반응을 할까 안 할까? 산과 반응을 안 하겠지. 그치? 그래서 위에는 지울게. 우리 금속의 반응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예외가 구리, 얘는 구리야. 옆에 있는 친구는 누굴까? 안 보이려나? 이쪽에서 쓸까?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수은 옆에 있는 친구는 Ag,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백급, 그 옆에 있는 친구는 금. 이렇게 5가지 친구들은 산과 반응을 한다? 하지 않는다? 산과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것까지 알아두고 있으면 좋아요. 참고로 얘는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고 요즘에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건 내신 너무 멀리인가? 그냥 완자 책 옆에다가 적어놨다가 우리 학교 선생님이 좀 올드하시다 하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신 문제용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낚시라고 선생님은 아직까지 생각하거든. 그래서 알아두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절대 안 나올 거거든. 절대 안 나올 텐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 구리는 얘네들 중에서는 그나마 반응성이 크지, 그치? 그리고 다른 애들은 다 산이랑 반응을 안 하는데 이 구리는 질산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산하고는 또 반응을 해. 참고로 이때 구리랑 질산이 만나가지고 나오는 기체가 하나 있는데 그 기체는 수소가 아니야. 그 정도만 딱 알아두면 돼. 질산이랑 구리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기체는 수소가 아니다. 다른 친구가 NO2가 나오는데 사실 얘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줘도 돼요. 그냥 재미삼아 알아두고 있으면 좋겠다. 뒤에 탄산염도 선생님이 다 써놓고 녹화 다시 시작할게요. 탄산염과의 반응 볼 거야. 우선 탄산염이 뭔지 알아야겠지. 탄산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화학식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아까 화원 듣는 친구들은 화원 하고 싶은 친구들은 다 알아야 된다고 했었지. 화원을 꼭 안 할 것 같은 친구들이라도 우리 중3 내신 볼 때는 이게 자주 나오니까 얘네들 이름 정도는 꼭 알아두도록 하자. 자, H2CO3라고 하는 이 친구는
우리한테 익숙한 탄산이라고 해. 이 탄산은 H 플러스를 하나 잃은 거야. H 그냥 수소 하나만 잃은 게 아니라 H 플러스를 잃었기 때문에 전체 전하가 마이너스 1이 돼요. 이렇게 수소 하나를 잃어가지고 만들어진 이온을 탄산 수소 이온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H 플러스를 하나 더 잃어. 그렇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여기서 말하는 탄산 이온이야.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염이라고 말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단순하게 말해서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 생각해주면 가장 편해. 염기에서 온 양이온과 산에서 온 음이온이 만나가지고 생기는 게 염인데, 사실 이 탄산이온은 탄산이라고 하는 산의 음이온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앞에 양이온이 오면은 다 탄산염이라고 할 수가 있어. 대표적인 탄산염에 대해서 말을 해보면은 나트륨이 올 수가 있겠지. 나트륨은 1조 플러스 1을 가지기 때문에 2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탄산이온과 짝을 이루려면은 2개가 와야겠다. 이런 애는 탄산 나트륨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또 유명한 친구가 누가 있냐면, 얘 진짜 유명한 친구지. 탄산 칼슘. 여기 있는 분필도 마찬가지고, 조개 껍데기라든지 달걀 껍데기라든지, 껍데기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도 좋아. 우리나라 국어에서 이제 껍데기라고 쓸 수 있는 여러 친구들 있지. 되게 꺼졌네. 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교재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지금 발열 부분, 발열 반응 여기 설명을 한 거고, 여기 개, 여기가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개인 거야. 개도 설명을 했었던 거고,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리고 발열 반응의 예시에서 지금 완전 좀 중구난방으로 적혀 있는데, 지금 좀 정리해가지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기 있는 반응식들도 이따가 한번 다 같이 보자. 뭐가 있었지? 그래. 탄산칼슘. 탄산칼슘도 되게 자주 나오는 친구니까 알아두도록 합시다. 이런 애들이 탄산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산이랑 탄산이랑 만나면은, 여기서 하나 만나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갔을 때는 수소가 빠지는 거고, 이렇게 가면은 더해주면 되겠지. 수소 하나가 더해지면은 탄산수소 이온이 될 거야. 여기에서 수소가 2개가 더해지면은 탄산이 되겠지. 그럼 이 탄산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반응식에서 자주 쓰게 될 거란 말이야. 만약에 이온결합 화합물 2개가 만나가지고 무슨 반응식이 있어야 해가지고 반응식을 쓰다가, 얘들아 생성물에 너희가 탄산을 쓰게 됐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 2개로 바꿔줘야 돼. H2O가 뭐야? 물이지. CO2는 뭐지? 이산화탄소야. 물과 이산화탄소는 서로 잘 섞인다 안 섞인다?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탄산이 익숙해져가지고 무뎌진 걸 수도 있어. 근데 이 탄산이라고 하는 게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가둬둔 거잖아. 얘 뚜껑으로 꽉꽉 조여놓은 거거든. 이거 뚜껑을 열거나 캔 뚜껑을 따개를 따면 어떻게 돼? 보란 듯이,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이산화탄소들 막 빠져나오는 거 본 적 있지. 이게 물과 이산화탄소는 진짜 서로 잘 안 섞이는 거야. 이렇게 반응이 만들어지면은 얘는 막 다 튀어나와. 왜 그런지는 이제 화학원 우리 3단원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 3단원에서 배웠었어. H2O 같은 경우에는 SN 몇에 몇? SN 4에 2 구분형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 얘는 그럼 당연히 뭐야?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지. 2글자로 뭐라고 했었지? 그래, 맞아. 이게 극성 분자야. CO2 같은 경우에는 SN 몇이지? SN 2의 0이네? 그러면 몇 도? 180도. 그럼 전체적인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즉 여기에서 있는 U1 이렇게 되어 있는 U2 2개 더하면 어떻게 된다? 완벽하게 0이 된다. 이렇게 전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는 분자를 우리가 무극성 분자라고 했었지? 그럼 극성과 무극성은 서로 섞인다 안 섞인다? 서로 섞이지 않는다.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만 섞이기 때문에, 즉 물과 이산화탄소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 그럼 탄산염과 산이 만났을 때는
항상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 기체를 내뿜어 주는 거야. 우리 아까 금속과 산이 만났을 때 발생했던 이 수소 기체랑 얘랑 비교해 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 친구가 이산화탄소인지 수소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불을 갖다 내보는 거야. 수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폭발성을 가지고 있어. 이 폭발성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이긴 한데 많은 학교에서 가연성, 그러니까 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가연성도 맞는 말이니까 알아두고 있으면 좋겠다. CO2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산화탄소가 있으니까 얘를 꺼트린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려면은 이렇게 생긴 향초아, 이걸 뭐라 그럴까? 유리병 같은데 안에 아래쪽에다가 불꽃을 대보면은 여기 있는 CO2가 밀도가 커가지고 이 안에 가라앉게 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면은 공기 중에 잔뜩 있었던 아까 그 말괄량이들, 산소들을 막아줄 수가 있겠지. 그래가지고 불꽃이 꺼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연소의 세 가지 조건: 발화점 이상의 온도, 탈 물질, 그리고 산소. 근데 이산화탄소는 불을 직접적으로 끄는 게 아니라 산소를 차단해 주는 거야. 그래서 불이 위에 쪽에 나는 곳에서는 이산화탄소 수확이 아무리 뿌려봤자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 좀 식을 수는 있겠지만 진화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3번 염기와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화 반응 파트에서 중화열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파트를 넘기자. 혹시라도 궁금한 친구들은 염기는 수산화이온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고, 산과 만나면은 수소 2개에 산소 하나,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서 중성이 되겠지. 즉 물을 만들어낸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싹 지우고 발열 반응 이후에 흡열 반응 할 거야. 흡열 반응은 이것보다 훨씬 짧아. 자, 흡열 반응 한번 봅시다. 흡열 반응은 우선 개념 설명은 여기 보고 뒤에 예시 한번 같이 보면 돼요. 이게 끝이야. 흡열 반응은 더 안 써도 돼. 자, 아까 했던 거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이번에는 열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흡수하는 거야. 그러면은 반응하기 전 반응물과 생성물을 비교해 봤을 때 에너지 준위가 올라가겠지. 그럼 에너지 준위가 올라간다는 건 주변으로부터 에너지, 특히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반응을 해. 얘가 개야. 그러면은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를 가져올 거 아니야. 그럼 주위는 열을 빼앗기게 되는 거니까 온도가 내려갈 거고, 개 자체의 에너지 준위는 올라가게 되겠다.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물리변화부터 살짝 봅시다. 물리변화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보니까 여기가 아예 하얘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혹시 이렇게 보이면은 너무 거슬리니? 그래도 이렇게라도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준비를 해봤어. 고체, 액체, 기체야. 그랬을 때 고체보다 액체가, 액체보다 기체가 에너지 준위가 높다 보니까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혹은 고체에서 바로 액체로 가는 이런 반응들, 혹은 여기 수용액 상태에서는 고체에서 수용액으로 가는 이런 반응이 물리변화에서는 흡열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가까이 이름 한 번씩만 보고 하면은 이거 너희들 되게 많이 헷갈려 하더라.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는 융해야. 용해랑 다르다? 용해는 섞이는 거고 융해는 녹는 거야. 이렇게 융해돼 가지고 만들어진 액체를 용융액이라고 한다고도 했었지. 아마 기억이 날까? 선생님 녹화를 이걸 언제 보내줄 줄 몰라가지고 기억이 아니라 아직 거기 진도를 안 나갔을 수도 있겠네. 액체부터 미안해 다시.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가는 거는 기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것도 승화. 근데 승화는 기체에서 고체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은 아니고 되도록이면은 고체에서 기체인지
기체에서 고체인지를 표시를 해주는 게 맞다고 했었어. 여기 고체용해 같은 경우에는 기체랑 다르게 예외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라는 말을 붙여준 거고, 일반적으로 여기 뒤에도 뭐 나오겠지만 뭐 소금의 용해, 누구의 용해 하는 것들은 아까 봤던 그 이상한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 첫 번째 누구였었지? 수산화나트륨. 두 번째가 산화칼슘이라고 해도 되고 생석회라고 해도 괜찮아. 그렇게 둘 다 잘 나오니까. 세 번째가 제설제. 제설제는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다. 염화, 칼슘. 그렇게 세 가지 말고는 그냥 이온결합 화합물은 대부분 고체니까 거의 다 고체라고 생각하면 돼. 이온결합 화합물 녹는다? 그런 거면은 다 흡열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이 흡열 반응은 아까 말했다시피가 아니라 아까 발열 반응이랑 같은 논리로 주변에 열이 많으면 많을수록 흡수할 열이 많으니까, 열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무작위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주위에 열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반응이 일어나기가 쉬워. 무슨 소리냐면 고체형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우리 아까는 용해도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반응이라고 해볼까? 반응이 잘 일어난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나머지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를 받는 건데, 아까 잠깐 말했어. 이거는 물리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인데, 에너지들 중에서 우리가 쉽게 쓰지 못하는 에너지가 사실은 이 열에너지야. 열에너지 말고 다른 에너지들이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겠지. 마찬가지로 화학 반응도 마찬가지야.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열 말고 다른 에너지들로 충분히 우리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반응들을 보통 분해라고 하는데, 이건 힘을 줘가지고 뭔가를 만든다. 뭔가 만든다고 하면은 보통 분해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 이름이 광합성이다. 광합성이라는 거는 누구 기준이냐면은 이 포도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즉 양분을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합성이라는 말을 하는 거지. 사실 이 광합성도 빛이라고 하는 거. 빛을 표시할 때는 여기 하류 이런 식으로 써져요. 몰라도 돼. 여기 있는 탄소와 산소, 여기 있는 수소와 산소의 결합들을 다 끊어내는 분해에 가까워. 그래서 화학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 다 분해를 해가지고 이걸 새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여기 새로 만드는 거에 초점을 둬가지고 얘가 영양분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름을 광합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빛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지. 즉 여기 열 에너지 대신에 빛 에너지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소리야. 빛 에너지가 들어가는 분해 반응이다 해서 광합성이 나오는 편이고, 두 번째는 전기분해. 전기분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기분해 중에서 물의 전기분해가 제일 많이 나오지. 얘들아 이거 지금 뭐 안 한 건데? 어색하지 않아? 개수가 안 맞지? 개수 한번 맞춰볼까?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1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괜찮아? 사실 우리 이거 두 개 바뀐 게 또 익숙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전기 분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묶여있는 친구들, 여기 있는 것처럼 공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던 다른 친구들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분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흡열 반응, 둘 중에서 누가 더 에너지가 높냐를 따져봤을 때는 여기 있는 기체 상태로 대부분 존재하는 수소와 산소가 훨씬 에너지가 높아. 그래서 이쪽 반응이 흡열 반응이에요.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우리 물의 전기분해 할 때 했었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수소 같은 경우에는 무슨 극에서 발생했었지? 수소는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했었고, 산소는 플러스 극에서 발생했어요. 이거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는 아니더라도 바로바로 나오는 건 사실 외우는 거고, 선생님이 외우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었으니까, 그 H가 조금 더 플러스 쪽에 가깝고 여기 있는 산소가 좀 더 마이너스에 가깝지. 얘가 전기음성도가 더 강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끌려가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세 번째, 열에너지로 분해를 하는 열 분해 반응 중에서 이 탄산수소염 같은 경우에는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색깔을 그냥 다 써볼게. 파란색. 너무 지저분한가?
이 탄산수소염의 열분해 반응은 정말 많이 나오고 자주자주 쓰게 될 거야. 예시로도 많이 나오게 돼. 이 탄산수소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까 봤던 친구들 중에서 HCO3- 이의 이름이 탄산수소 이온이었거든. 이걸 포함하고 있는 친구들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 이따가 하겠지만 NaHCO3 지금 얘가 마이너스 1가이다 보니까 1가 양이온인 나트륨과는 1대1로 반응을 하고 있지. 보일러 관석의 예시로 나타나는 탄산수소 칼슘 같은 경우에 칼슘은 2조 즉 2+니까 1대2의 비율로 이렇게 다 원자이온 같은 경우는 괄호를 치고 숫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 잊지 말고 여기 탄산수소염을 한번 봅시다. 이 탄산수소염이 아까 혹시 앞에 한번 봐도 되고 적어놓은 친구들은 적어놓은 거 한번 봐도 돼. 탄산수소염 같은 경우에는 탄산과 탄산이온 사이에 껴서 H+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친구였어. 가운데 껴있는 친구였었지. 그 친구가 탄산수소만 있을 때는 서로 아무런 반응을 안 하다가 보통 이제 열 에너지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델타 표시를 이렇게 써주거든. 이 델타로 반응을 열을 가해져가지고 반응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둘 중에서 하나가 다른 애한테 H+를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H+를 받은 친구는 수소가 2개가 되고 플러스에 마이너스니까 전체 전하가 0이 되면서 아까 봤던 탄산이 됐지? 그치? 괜찮아? 여기서 끝?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반응물에서 탄산이 나왔다 하면 무조건 뭐랑 뭐로 분류를 해줘야 된다? 이산화탄소랑 물로 무조건 끝까지 반응식을 써줘야 돼. 괜찮지? 이거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 여기 있는 탄산수소 이온에서 H+를 줘버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탄산 이온이 되게 되는데 이 탄산 이온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보일러 관석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이 앞에 있는 칼슘 양이온이 여기 앞에 처음부터 붙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칼슘 양이온과 탄산 이온 2개만 남게 돼. 그러면은 둘이 만나면은 CA에다가 CO3가 된다? 우리 아까 이거 봤다? 얘는 흰색 앙금으로 존재하고 껍데기,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이런 분필들 여러 군데에서 쓰이는 석회석이나 동유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었지. 앙금이 만들어지게 돼. 그러면은 이 보일러 관석 반응 같은 경우에는 기체 발생 반응이기도 하면서 앙금 생성 반응이기도 하겠지. 그래서 여기는 딱 이 단원보다는 앞쪽에 있는 양적 관계 문제에서 훨씬 더 자주 나오는, 잘 나오는 친구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고 한 거야. 여기 있는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가 뭔지 모르는 친구도 있더라고. 선생님도 사실 공부하기 전에는 몰랐어. 빵 만들 때 이 베이킹 파우더를 집어 넣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열이 가해지면서 여기 이것처럼 이산화탄소가 뽕뽕뽕뽕 나오지. 그러면은 빵 자체가 익으면서 뽕뽕뽕뽕 부푸는 거야. 그럼 식빵이나 이런 것처럼 말랑말랑 푹신푹신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친구가 있는 거지. 베이킹 파우더를 안 넣으면은 딱딱 해가지고 쿠키 같은 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해주면 될 것 같아. 혹시 베이킹 파우더 없이 뽕뽕뽕뽕 구멍 뚫린 거 없이 부들부들한 빵 혹시 먹어본 적 있을까? 그게 베이킹 파우더 안 쓰고 그러니까 구멍 뽕뽕 안 뚫리고 푹신푹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진 친구가 있어. 누굴까? 빵 좋아하는 친구들은 벌써 맞췄겠다. 그게 카스테라야, 카스테라. 두 번째, 보일러 관석. 보일러 관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보일러를 뗄 때 이 집이 있다고 하면은 요즘 가스값 많이 올랐다더라 얘들아.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이렇게 퍼다가 이 물을 뜨겁게 데펴가지고 집을 따뜻하게 하는 거야. 집에다가 그대로 불 붙이면은 화재 일어나잖아. 그래서 이렇게 뜨겁게 달궈진 물을 집 안에다가 돌리는데 이때 이 지하수에 CO2, 이 이산화탄소가 녹아가지고 탄산수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지하 안에는 칼슘, 마그네슘 같은 광물들, 미네랄이라고 하지. 미네랄 같은 광물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친구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보일러 관석이라고 하는 얘가 보일러 관석이 아니야? 보일러 관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보일러 안에 보일러를 이제
관절로 이렇게 쌍 하고 자르면은 여기서 물이 졸졸졸졸 흐르겠지. 근데 이 물이 졸졸졸졸 흘러야 되는, 원래는 여기 꽉 차야 되는데 여기에 흰색 찌꺼기 같은 게 이렇게 딱딱하게, 관석이라고 하는 건 돌이야. 이 관 안에 들어있는 돌덩이가 차게 되는 거야. 이 돌덩이가 뭔가 하고 봤더니 보일러를 떼려면은 여기다가 열을 가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녹아있던 탄산수소 칼슘이 아까 말했던 탄산칼슘 앙금을 만들어가지고 관에 이렇게 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난방할 때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이 관석을 다 긁어줘야 되는데 이게 다 땅바닥에 묻혀있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가 좀 빡세지, 힘들지. 자, 그리고 마지막 거 하기 전에 이제 옆으로 가서 예시를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친구야.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친구야. 얘는 그냥 선생님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거든. 미안해 얘들아, 이건 외워야 해. 지금 외우는 게 아니라 내신할 때 외우면 돼. 내신할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어야 돼.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빼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뭔가 과학적인 의미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이 수산화바륨이라고 하는 친구랑 질산암모늄이라고 하는 친구가 만났을 때 좀 센, 아까 우리 그 좀 강한 발열 반응도 예시를 찾아서 봤었지. 얘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흡열 반응을 일으킨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제일 많이 나와. 아래 보면은 탐구자료창 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 그림인데, 봐봐. 이 그림 아래에다가 저 위에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 플라스크 아래, 플라스크가 이런 플라스크 병이 있으면은 플라스크 안에 여기 바닥 물 잠겨 있는 이게 아니라 플라스크 아래, 그냥 여기 바닥에다 물을 까는 거야. 여기에 물을 깔고 여기다가 나무 도막을 이렇게 얹어 놓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흡열 반응은 주위에서 열을 끌어다 쓰지.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의 주위가 어디냐? 플라스크에 있는 공기도 될 거고, 플라스크 유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유리 바깥에 있는 공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가 바닥에 깔아줬던 이 물도 열을 빼앗기는 친구. 열을 빼앗기는 주위가 되는 거야. 이 반응에서는. 괜찮지? 그럼 물이 열을 빼앗기면은 어떻게 될까? 물이 열을 빼앗겼어. 그러면은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바뀌는 응고가 일어나게 돼요. 이런 응고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얼음이 딱 하고 붙어가지고, 혹시 뭐 얼음 같은 거 이렇게 입에다가 탁 대보면은 혓바닥이나 이런 데 붙은 그 되면은 찰싹 붙는 거 혹시 겪어본 적 있을까? 선생님 몇 번 겪어봤는데 한 번도 그걸 못 겪어봤다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사실은 좀 예전에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거든. 나중에 한번 해봐. 이 얼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미끌미끌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얼음은 그렇게 미끄럽지 않아. 우리 스케이트장 같은 데나 이런 데도 다 우리가 세게 눌러가지고 물이 돼가지고 물이 미끄러운 거지, 얼음 자체가 그 막 그렇다고 막 그 사포질한 나무처럼 이렇게 뻑뻑하다는 건 아니지만 되게 마찰이 좀 있는 편이에요. 이제 얼음은 미끄러운 게 아니야. 얘가 얼어버리잖아. 그럼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응고가 일어나면서 접착제 역할을 해. 선생님은 이쪽에다가 쓰고 있지만 여기 있는 이 나무 판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여기 렉처 노트에 보면은 석회수라는 말이 나왔거든. 우리 아까 불 검출할 때, 미안해, 이산화탄소 검출할 때 불을 갖다 대는 게 이산화탄소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했었지. 이게 이산화탄소를 검출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 석회라는 말 우리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니? 맞아. 우리 아까 발열 반응에서 그 고체 의용에 예외로 나왔었던 이 친구 이름이 생석회였었지. 이 생석회가, 이거 식 적을 필요 없어. 그냥 봐봐. 이 생석회가 물을 만나면은 수산화 칼슘이 되는데, 얘가 생석회지 물 만났지? 얘가 이름이 석회수야. 그러면은
이 석회수라고 하는 친구가 이산화탄소를 만나면은 여기 있는 이 보일러 관석 옆에 있는 요 친구가 되는 거야. 이 개수도 딱딱 맞다. 그러면은 이 석회수가 마지막에 결국엔 뭘 만들어내냐? 희뿌연 앙금 CaCO3를 만들어내겠다. 이 CaCO3 반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반응이니까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열에 이용해가지고 나와 있는 예시들 한 번씩 싹 읽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휴대용 선난로 같은 경우에는 산화 되는 거, 제설제나 조리용 발열팩 같은 경우에는 고체 이용해 예외를 이용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흡열 반응 냉각팩 같은 경우에는 질산암모늄이 나왔잖아. 그렇다고 무조건 여기 있는 수산화바륨이랑 되어 있는 이게 아니라 이 질산암모늄도 이온결합 화합물이지. 이온결합 화합물 녹으면은 여기 보면은 물에 용해될 때라고 나와 있지. 용해될 때 대부분은 흡열 반응이다. 내가 모르는 게 나왔으면은 다 흡열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선생님이 이거 판 한번 지우고 열의 측정 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합시다. 이제 화학 반응에서 열이 출입한다는 거는 알고 있겠지? 알고 있겠지. 이제 알겠지? 발열 반응에서는 열이 밖으로 나가고 흡열 반응에서는 열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때 안과 밖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개, 시스템이라고 했었어. 이 개에서 열이 얼만큼 빠져나가고 얼만큼 들어왔는지 그 열에 대한 양을 이제 측정을 하는 과정이 여기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 딱 한 가지씩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여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그 식도 중학교 때 한번 나왔었던 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우선 열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열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들었던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가 입자 수준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입자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했었어. 즉 여기 있는 친구들은 무작위한 방향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움직이고 있는 게 열 에너지를 가해주면 어떻게 바뀔까 생각을 해보는 거지. 열 에너지를 받은 입자들은 이 움직이고 있는 운동의 속도나 색이나 빠르기가 크게 바뀌는 거야. 만약에 열 에너지를 받았으면은 커지게 되는 거고, 이런 속도가 열 에너지를 잃었으면은 움직임이 둔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무작위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를 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열의 양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까 생각을 해본 거지. 그랬더니 우리 이 줄이라는 단어, 줄이라는 단위 어디서 봤냐면 에너지에서 봤어. 에너지 1 같은 친구들이 바로 이 줄 단위를 쓰게 되는데, 열 에너지도 다른 에너지들이랑 마찬가지로 이 줄 단위를 써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보는 단위는 사실 칼로리라는 단위일 거야. 몇 킬로 칼로리 하는 것들 본 적이 있겠지? 이 칼로리도 열량의 한 단위야. 그래도 우리가 계산을 하고 과학에서 이제 쓸 때는 줄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칼로리를 더 많이 쓰지만, 여기에서는 이 줄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 한글로 써져 있는 거 아래에 있는 이 친구들은 기호야. 기호는 우리끼리 약속을 한 거야. 약속. 이거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바꿔도 돼. 약속을 할 때 아무거나 매개체를 잡은 거지. 거기에서 알파벳을 썼으니까 얘는 Q, 얘는 C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되는데, 이 아래 적혀있는 친구들은 단위야. 이 단위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인 차원을 결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20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럼 이 2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여기에 그램이라고 하는 단위를 붙여주면 이 2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게의 차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섭씨온 도씨를 붙여주면 이 20이라는 숫자는 온도라는 차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이것처럼 단위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호처럼 그냥 Q, J라고 읽으면 안 돼.
줄이라고 하는 명백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단위랑 기호를 구분하기 힘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질량 한번 생각을 해볼까? 질량을 기호로 표현할 때는 m이라고 읽는데 질량의 단위는 g라고 안 읽지. g이라고 읽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는 친구들이 단위구나 라고 정도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약분도 되고 계산도 돼. 차원이라고 하는 건 계산이 가능한 친구들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아마 비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 적이 있을 거야. 중학교 때 있어. 혹시 기억이 안 나도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아마 처음 보게 되는 게 열 용량일 것 같아. 선생님이랑 이제 중학교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알려주기는 했었는데 시험 문제 안 나오다 보니까 시험 대비를 했어도 정작 열 용량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다. 자, 비열, 열용량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된 거는 어떤 거였냐면 어떤 친구의 온도를 올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발열 반응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얘를 열을 막 가해줬어.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온도가 오르는 게 물질마다 그게 다 다르다는 거야. 얘를 온도를 올릴 때랑 얘를 온도를 올릴 때랑 같은 반응을 같은 양만큼 진행을 했을 때 온도가 오르는 게 다르다는 거지. 즉 온도의 상승, 온도가 오른다고 하는 거는 열량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더라 하는 거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사실 이 온도의 변화량이지. 이 온도의 변화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열 용량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 열 용량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냄비에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물에 있는 물을 끓이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일정한 열을 가해줬어. 그랬을 때 얘가 한 5분 걸렸다고 생각을 해볼까? 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얘가 끓기 시작해.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 열량을 가해줬을 때 5분이면 끓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고 다른 액체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지. 얘도 얘랑 완전히 똑같은 열을 가지고 완전히 똑같은 용기로 실험을 해봤더니 얘 같은 경우에는 10분이 걸리더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파란색이랑 노란색을 비교를 해봤을 때 열을 줬을 때 먹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거든. 먹는 양이 누가 더 많은 거야?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어? 보통 이제 학생들 있으면 한 명 데리고 하는데 누구로 해볼까? 지우개 친구라고 해볼까? 우리 지우개 친구는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지우개 친구가 있어. 이 파란색 지우개 친구는 피자를 2조각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2조각을 먹으면은 배불러가지고 막 뱉어내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피자를 6조각은 거뜬히 먹거든? 그럼 나는 6조각을 먹어야 이제 배가 부르는 거지. 자, 이렇게 선생님의 위의 용량이 더 큰 거지. 배에다 그릴까? 선생님이 배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지. 선생님은 이렇게 생겼고 지우개 친구는 조그만하게 생긴 거야. 위가 피자 2조각이면 충분해요 하는 이런 상황이야. 여기에서 선생님이 여러 명이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지우개 친구들도 여러 명 있는 거야. 자, 여기에서 내가 배부르면 얘가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빠져나가면서 온도라고 하는 팁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두 손님 집단이 있을 때 피자를 막 주는 거지. 같은 피자를 막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피자를 60개를 준다고 하면은 몇 명의 손님이 만족하면서 팁을 주게 될까? 2조각이니까. 여기에서는 이 파란 줄에서는 30개의 팁을 주게 될 거야. 여기 있는 노란 선생님은 60개를 똑같이 지우개 친구랑 똑같이 받아도 여기서 만족하고 나가는 선생님은 몇 명밖에 없는 거야? 그치, 10명밖에 없게 되는 거야. 다시 같은 열량을 줬어. 열량을 같이 준 거야.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친구는 금방금방 배불러서 금방금방 나가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열을 보관할 수 있는, 열을 자기가 머금을 수 있는 용량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나간다. 즉 천천히 가격이래. 미안해. 천천히 온도가 오른다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열 용량이
크다는 거는 뭐랑 똑같냐? 온도의 변화가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연료량이 크대. 연료량이 커. 온도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은 작다는 거야. 괜찮니? 이때는 조건이 하나 필요하지. 어떨 때? Q는 피자 양이 일정할 때. Q가 일정할 때. 이걸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Q는 저기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아. 쓸 필요 없어. 델타 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 괜찮니? 자, 그러면은 이 연료량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노란색 친구랑 파란색 친구 중에서 같은 열량을 가해줬는데 끓는 속도, 그러니까 온도가 오르는 속도가 끓는 속도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처음에 얘네들이 20도씨로 시작을 해가지고 100도씨까지 도달하는 속도가 5분, 10분이라고 해보자고. 자, 그랬을 때 얘는 5분 만에 100도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열 용량이 더 큰 거야, 작은 거야? 열 용량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말을 중구난방하게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 원래 20도씨였던 파란색과 A랑 B라고 해볼까? A랑 B라고 하는 액체에다가 같은 열량을 제공을 해줬어요. 같은 시간 동안 쭉 같은 선생님 또 말이 꼬였네. 같은 시간 동안이 아니라 시간당 열량을 동시에 똑같이 제공을 해주는 거야.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열량을 제공해줬다는 거야. 그랬을 때 100도씨에 도달하는 시점이라는 건 시간이지. 시점이 얘는 5분이었고 얘는 10분이었던 거야. 누가 온도가 빨리 올랐어? 온도가 빨리 오른 게 누구야? 빨리 오른 게 누구지? 얘가 더 빨리 올랐지. 그 소리는 우리가 같은 열량을 제공해줬을 때 온도가 오르는 양이 얘가 더 크다는 소리야. 온도가 오르는 양이 크대. 팁 주고 나가는 게 빠르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 소리는 내가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열 용량이 누가 더 큰 거야? 열 용량은 이 친구가 더 큰 게 되겠다. 괜찮니? 그러면 우리는 A랑 B라고 하는 친구 중에서 B가 열 용량이 더 커요 라고 했었어. 그런데 A를 이만큼을 갖다 놓은 거야. 이게 A인데 이 친구도 얘네랑 똑같은 열량을 가해줬어. 그럼 얘도 똑같이 5분 안에 20도에서 100도로 온도가 80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얘는 5분이 아니라 한 25분씩 걸리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일까? 이렇게 되면 B보다 A가 또 연료량이 큰 게 돼버리잖아. 이게 무슨 일이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라면 한 개치 물 끓일 때랑 라면 두 개치 물 끓일 때 두 개치 물 끓일 때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지. 온도가 오르는 거는 물질의 종류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뭐에도 영향을 받는 거야? 물질의 양에도 영향을 받는 거야. 우리 양이라고 하는 거를 크게 세 가지를 배웠었어. 첫 번째가 질량, 두 번째가 부피, 세 번째가 몰이라는 걸 배웠었지. 이 중에서 부피는 이 상황에서 쓰면 안 돼. 왜냐면은 열을 가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화학 2에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말은 안 해줬지만 끓는 점이라든지 어는 점 같은 온도가 크게 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부피는 쓸 수가 없어. 우리 몰농도 할 때 한번 했었는데 몰농도 하고 이제 보고 있겠지? 몰농도 하고 보고 있길 바랄게. 몰농도 할 때 한번 했었지만 부피라고 하는 친구는 온도 그리고 압력에 따라서 크게 변해. 특히 기체가 제일 많이 변하고 그 다음이 액체였었지. 그래서 부피가 아닌 질량이나 몰수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질량이 조금 더 일반적이니까 우리 이 친구를, 즉 열용량이라고 하는 친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이 열용량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물체, 그러니까 이 A랑 B
물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팩터, 인자가 있고 또 질량,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팩터가 있다는 거야. 이 연료량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 커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더라. 이게 식으로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라면 1개 끓일 물, 라면 2개 끓일 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이렇게 간단하게 개념 설명 마치고 여기 있는 단위를 마저 써보면은 열 용량이라고 하는 친구는 줄이라는 단위가 나와야 돼. 그랬을 때 온도 변화에 따라 다르지. 그러면 줄이 나오려면 열 용량의 단위는 요 앞에 있는 줄이 분자에 있어야 될 거고 여기 있는 섭씨 온도가 분모에 있는 줄퍼 도씨 이런 식의 단위가 만들어지겠지.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열 용량이라고 하는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빨간색으로 맞춰 하자. 이 열 용량이라고 하는 친구는 물질마다 다른 성질, 그걸 우리가 비열이라고 했었어.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질량당 온도 변화의 열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이 비열이라고 하는 건 물질의 종류마다 다른 이 물질 고유한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랬을 때 이 질량은 물질 고유한 특성이 아닌 거지. 그치?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아닌 거야. 이랬을 때 얘가 연료량과 비열이 같아지려면은 비열 곱하기 질량이 이 단위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은 우리 줄과 도씨를 그대로 쓰고 얘를 곱해서 얘가 나오려면은 이 질량이 어디 들어가야 돼? 분모에 들어가야겠다. 우리 분모분의 분자 읽는 방법 우리가 배웠었는데 혹시 기억날까? 우리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부피당 질량, 부피분의 질량, 밀도를 단위 부피당 질량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 얘 같은 경우에는 단위 질량당. 여기서 또 주의해줘야 될 거는 온도가 아니라 온도 변화량이야. 여기 단위라고 하는 건 1이라고 했었지. 단위 대신에 조금 더 편하게 1g당 1g당 온도 변화가 1도씨여야 돼. 1도씨 온도가 올라갈 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정의를 내렸었을 거야. 기억나니? 자,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그래서 Q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해서 Q는 CM 델타 T. 얘들아 이거 그냥 Q는 CMT라고 외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늘부터라도 절대 델타 발음을 해주자. 델타 까먹으면 안 돼. CM 델타 T야. 온도가 아니라 온도 변화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겠다. 여기 너무 더러우니까 선생님이 한 번만 닦고 열량계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자. 속이 다 시원하네. 너무 지저분했어. 이 비열이랑 연료량에 대해서 잠깐 다시 이야기를 해봤고 다시라는 거는 중학교 때 배웠어서 다시라고 말한 거예요. 열량계는 처음 보는 친구들이 훨씬 많을걸? 이 열량을 직접 측정을 해보는 거야. 우리 온도 잴 때 어떻게 해? 온도계를 가지고 재지. 그런 것처럼 이 열량계라고 하는 거는 열량을 측정할 수 있는 열량계라는 게 있어. 이 열량계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실제로 쓰고 있는 열량계에서 우리가 열량을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사실 계산을 해내는 거거든. 그 계산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이게 그림이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흡열 반응, 발열 반응할 때 썼던 그림이랑 똑같아. 여기 하얀색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이 친구가 아까도 말했던 시스템 개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개에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 뭔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얘가 열을 바깥으로 방출하거나 발열 반응이겠지? 혹은 밖에서 열을 흡수할 거야.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방출되고 얼마나 흡수되는지가 우리가 궁금한 거지.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친구의 온도 변화를 살펴보면은 얘가 열량이 얼마가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 다시 주위에 온도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연료량을 가지고 열량을 알 수가 있어. 혹은
온도 변화를 가지고 있으면은 비열과 질량을 통해서 열량을 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 괜찮지? 그랬을 때 여기 반응에서 나온 열량을 Q 반응이라고 해볼까? 혹은 Q 개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개에서 나온 반응에서 나온 열량은 주위가 받은 열량이랑 같지. 이게 물리식 표현이기는 한데 내가 준 거를 플러스라고 하면은 받은 거는 마이너스가 돼. 반대로 내가 준 거를 마이너스로 하면은 받은 거는 플러스가 되거든. 그래서 반응에서 나오든 들어오든 상관없이 이 친구가 나온 반응이면은, 즉 발열 반응이면은 반응에서 나온 열이 주위가 흡수한 열이 되는 거고, 반응이 흡열 반응이야 주위에서 흡수한 열은 걔가 흡수한 열은 주위가 잃은 열이랑 같다는 소리야. 괜찮지? 말이 계속 꼬인다. 사실 지금 1시 반이야 얘들아. 1시 반. 보일라나 모르겠다. 이게 생각보다 판서를 미리 써놓고 하는 게 너희들은 길이가 짧겠지만 선생님이 좀 오래 걸리네. 에휴. 그래도 아마 이게 편할 거야. 3시간을 영상을 쭉 보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 열량계 원리가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봅시다. 첫 번째로 쓰는 열량계는 간이 열량계야. 간이 열량계의 그림이 책에 나와 있지. 책 보면은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어. 여기 보면은 온도계가 있고 젖계가 있지. 그리고 물과 스타이로폼 컵이 있어. 이런 열량계 같은 경우에는 이 물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여기가 개라고 할 수 있겠지. 개가 어디야? 이 물 안쪽이야. 그랬을 때 여기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중에서 이 스타이로폼 컵에 주의를 해보자. 이 스타이로폼 컵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발열 반응만 예시로 들어보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 흡열 반응은 개에서 열을 방출했어. 그러면은 여기 주위에 있는, 지금 간이열량계 같은 경우에는 물이겠지. 이 물이 열량을 흡수를 해가지고 온도가 올랐어. 그럼 이 주위는 또 이 바깥으로 열을 빼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측정을 하려던 게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왜? 우린 지금 이 물의 온도를 재고 있거든. 온도계 보면 물의 온도를 재고 있지. 그러면 이 열을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은 열을 차단시켜야겠다. 이렇게 열을 차단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열을 차단시킨다. 빠져나가려는 열을 차단을 시켜. 그치. 이런 거를 단열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단열재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친구가 스타이로폼이었어. 우리 복사, 대류, 전도했던 거 기억나니? 스타이로폼 같은 경우에는 고체지만 안에 기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체, 기체, 액체 순으로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점점 갈수록 이 열 전도율이 떨어지지. 그래서 기체가 많이 포함된 스타이로폼 같은 경우에는 고체 떵떵하게 고체로만 되어 있는 컵보다는 훨씬 단열이 뛰어나. 하지만 이 스타이로폼은 얘 이름 자체가 간이열량계잖아. 정확하진 않아. 어느 정도는 우리 스티로폼 컵에다가 안에 뜨거운 물 담궈놓고 스티로폼 컵을 만져보면은 사실 어느 정도 따뜻해진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사실 빠져나가게 되는 게 이 간이열량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이 간이열량계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열량을 어떻게 측정해 줄 수가 있냐? 일단 식은 위에 나와 있는 Q는 CM 델타 T를 써주면 되는데, 우리 이렇게 딱딱 붙여가지고 쓰지 않을 거야. 어이구, 이걸로 닦아버렸네. Q는 CM 델타 T에서 Q는 CM 델타 T에서 이제 문제 풀 때 중요한 거 말해줄 거야. 문제 풀 때는
이 비열이 누구의 비열인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 아까 말했듯이 이 비열 곱하기 질량은 연용량에서 온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A라고 하는 친구의 비열이다 라고 하면 질량은 무조건 A의 질량이 와야 돼. 온도 변화는 누구의 온도 변화여야 될까? 당연히 A의 온도 변화여야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항상 이래? 항상. 그러면은 이 간이열량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반응에서 주위로 열을 줬다는 거고, 온도계에 꽂혀 있는 걸 보면은 주위가 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즉 우리는 물의 비열을 알고 있으면은, 그리고 이 간이열량계 안에 들어있는 물의 질량을 알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물의 온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으면은 뭘 할 수 있는 거야? 물이 받은 열량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물이 받은 열량, 주위가 받은 열량이 반응에서 나온 열량이라는 소리. 혹은 이 물, 여기가 이제 흡열 반응이라고 하면은 물이 빼앗긴 열량이 이 친구가 흡수한 열량이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간이 열량을 측정할 수가 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간이 열량계라고 하는 친구는 단점이 뚜렷해. 로스가 많이 생기거든. 여기 보면은 단열이 잘 되지 않아 라는 말도 나와 있고, 여기 286조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까? 얘는 체크. 단위 열량계로 실험하여 구한 열량은 이런 값과 차이가 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이거는 문제로 물어본다기보다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행평가 같은 걸 많이 보게 될 텐데, 수행평가에서 이제 실험 보고서를 쓸 때, 좋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 보고서도 많이 쓰니까 실험 보고서를 쓸 때 참고하고 알아두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표시해뒀다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2학년 되려면 아직 좀 그래도 시간이 남았잖아. 그때 한번 체크해서 보는 걸로 합시다. 아까 말했던 그 설명과 똑같아. 이제 간이 열량계보다 조금 더 좋은 열량계를 볼 거야. 분배 열량계라고도 하는 통열량계. 이 통열량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좀 키워서 보는 게 좋겠다. 자, 여기 통열량계가 나와 있지. 여기에서 어디에서 지금 반응이 일어나는 걸까? 즉 걔는 어디일까? 여기에서 걔는 어디일까? 저기 나와 있는 그 글씨들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걔는 여기 있는 이 시료 접시가 걔야. 시료라고 하는 게 이제 시약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니? 우리가 시험을 해보려고 하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시료 접시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 안에 있던 다시 이 반응에서 출입한 들어오거나 나간 열은 어디로 빠져나가게 될까? 이 주변에 있는 강철통과 이 강철통 바깥에 있는 물까지 뻗어나가겠지. 얘들아, 강철통은 아까 스테레오폼이랑 비교도 안 되게 단열이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 통이 열량 받는 대로 바로 물한테 열을 주는 거지. 그리고 이 강철통 바깥쪽으로 단열 용기가 있어. 이 단열 용기는 스타이로폼보다는 훨씬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친구들 생각을 해보면은 젖계, 점화선, 온도계가 있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온도계야. 점화선이라는 건 불 붙인다는 거거든. 여기에서 스파크, 반응이 일어나게 도와주는 친구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거기 그 책의 그림은 너무 작으니까 여기 같이 보면서 봅시다. 여기 있는 젖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살짝 이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이 생겼지. 실제로 그 분배열량계 이렇게 생긴 거 보면은 얘가 보통 이쪽으로 한쪽으로 쏠려 있어. 여기로 전선 연결되어, 여기 이제 전선이 연결되거든. 전기로 이렇게 찌직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젖계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물이 골고루 온도가 똑같이 유지되게끔 도와주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친구는 온도계야, 온도계. 문제 풀 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만 딱 봐주면 돼. 온도계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자세히 보자. 이 온도계가 측정하고 있는 온도가 누구의 온도야? 여기 박혀 있네? 누구의 온도야? 물의 온도야, 물의 온도. 그럼 우리가
여기 델타 T에서 쓰게 될 거야. 통열량계. 그 델타 T에서 쓰게 될 친구가 누구라는 소리냐면 물이라는 소리야. 아까 이게 물이면 이게 물이고 이게 물이어야 된다고 했었지. 자, 그럼 반응에서 나온 열량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열을 받는 친구는 누구야? 이 시료 접시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강철통이 돼. 아까 옆에 있는 간이열량계를 보면은 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 안에서 직접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물에 닿으면은 실험 자체가 안 되는 실험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주로 이용을 할 때, 그런 실험들에서 열량을 측정할 때 이 통 열량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 안에는 물이 없지, 그치?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열을 받는 친구들은 강철통에 들어가게 될 거고, 거기를 지나쳐서 누구까지 간다고? 물까지 가게 될 거야. 이게 전체적으로 반응해서 나오거나 들어온 열량이 될 거라는 소리지. 괜찮지? 생각해 봅시다. 이 통의 열량이 측정을 하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CN∆T를 생각을 해보면 통의 비열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통의 질량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통의 온도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괜찮지? 물의 열량을 우리가 구하려면은, 선생님 한글 물을 계속 쓰기 힘들어가지고 W라고 쓸게. 미안해. 물의 비열과 물의 질량과 물의 온도 변화를 알 수가 있어야겠다.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에서 우리가 측정 가능한 게 무엇이 있냐? 이걸 우리가 지금 측정하고 있어. 그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계산을 통해서, 계산을 위해서. 미안해 얘들아. 선생님이 아직 몸이 다 안 나았나 봐. 저번 주도 그렇고 계속 말이 꼬이네. 자, 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실험 장치, 통 열량계를 만들 때 애초에 통의 비열과 질량을 합쳐가지고 통의 열용량은 보통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비열이 소문자고 열용량이 대문자야. 통의 열용량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통의 온도 변화를 곱해준 거가 되겠다. 이 통의 열 용량 같은 경우에는 통 열량계 실제로 써보면은 거기에 다 적혀 있어. 계산하라고. 단위도 되게 여러 개가 적혀 있어서 되게 계산하기 편하게 나와 있는 편이야. 여기 있는 친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면은 우리 물의 비열 알고 있어야겠지? 물의 비열 알고 있어야 되고, 저기 안에 담겨있는 물의 질량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괜찮니? 여기 선생님 파란색으로 밑줄 치는 얘네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친구들. 그리고 측정하는 친구가 물의 온도 변화라고 있었어. 그러면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게 파란색, 통의 열 용량, 물의 비열과 질량, 즉 물의 열 용량이라고 할 수 있겠지? 저것들은 알고 있어. 그리고 측정, 미안해. 측정, 실제로 측정하고 있는 거는 물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누구야? 알아둬야 되는데, 미안해. 알아야 되는 게 누구야? 통의 온도 변화지. 자, 그랬을 때 이 적개가 전체적인 온도를 다 맞춰준다고 했었잖아. 통과 물은 서로 접촉해 있어. 이렇게 서로 접촉해 있는 두 물체는 A랑 B가 접촉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두 물체는 서로 열적인 평형을 이루게 돼요. 혹시 연력학 제0법칙 물리에서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사실 얘들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나와. 열평형이라는 게. 접촉해 있는 두 물체는 시간이 좀 지나면은
만약에 A가 온도가 뜨겁고 B가 온도가 낮았다고 하면은 그 A의 뜨거운 온도보다는 낮고 B의 차가운 온도보다는 높은 그 중간에 어느 지점에 딱 중간은 아니야? 이걸 계산을 하는 거는 비열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겠지? 이 중간에 어느 지점의 온도에서 불의 온도가 똑같게 유지가 돼요. 그걸 해주는 게 여기 있는 접게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괜찮니?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한 번만 다시 말을 해보면은 여기 있는 통의 온도 변화 정확하게 말하면은 통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온도의 차이가 물의 온도 변화랑 완벽하게 어떻다?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그럼 식이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 여기 있는 델타 T랑 델타 T가 같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주면 좋겠다. 여기 아래다가 쓰면 좋은데 선생님 미안해. 위에다가 한 번 더 정리를 할게. 요렇게 가는 게 좋겠다. 여기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은 통의 열 용량과 물의 비열 곱하기 물의 질량에다가 물의 온도 변화를 곱해준 값이 통 열량계가 받은 열량이 될 수 있겠지. 만약에 이게 굉장히 큰 플러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온도가 오른 거야.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반응은 굉장히 큰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이 되는 거지. 얘가 온도가 올랐으면 얘가 발열 반응인 거야. 괜찮니? 얘가 만약에 흡열 반응이었다 라고 하면은 이 저 델타 T 온도 변화 자체가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다른 애들은 마이너스인 거 없어? 얘들아 마이너스인 거 없다? 델타 T가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통 열량계가 받은 열량이 아니라 잃은 열량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반응계에서 흡열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여기 있는 탐구 자료창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다른 탐구 실험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도 우리 문제풀이 할 때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여기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고 대표 자료 분석도 같이 풀어봅시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영상 다 들은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가지고 오면은 여기 부분 질문을 받아줄게. 그리고 그 반 친구들 전부 다 들은 게 확인이 되면은 대표 자료 분석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같이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있는 내신 만점 문제는 숙제. 그래서 292쪽까지 문제를 풀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돼요. 개념 확인 문제 개념 확인 문제 먼저 풀어보고 혹시 개념 확인 문제에서 좀 많이 안 된다 싶으면은 뒤에 문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선생님한테 먼저 질문하러 와야 돼요. 알았죠? 10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1시 48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몇 시간 한 거야? 1시간, 2시간, 3시간 거의 1시간, 2시간 딱 3시간 했네? 그렇지 딱 3시간 딱 3시간 수업할 분량이에요. 3시간보다 조금 시간이 오버되기는 했는데 영상 길이는 엄청 짧을걸요? 1시간 반 기가 막히다. 이거 보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요. 안녕. 아프지 말고